미군이 군사시설만 골라 파괴한 이란 석유 공급 거점 하르그 섬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가운데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면서 그 배경에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영목 전 이란 대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분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었던 거, 특히 저는 이란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하르그 섬을 계속 공격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곳이 도대체 어딜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하르그 먼저 섬은 여쭤보고 싶어요. 좀 독특한 섬입니다. 그래요? 예. 저 사이즈는 아주 작지만 이란이 아바단이라고 왜 저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하고 예. 자기들 원유하고 그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에 강이 있어요. 예. 그 강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 앞에서 나오는 원유를 다 집산지 같이 모아놓고 그리고 그 이란 것뿐만 아니라 걸프에서 나오는 원유들을 그리로 다 집산시켜갖고 예. 걸프로 수출해 나가는 그 중간기지 역할로 오랫동안 거기를 투자를 하고 만들어 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 거기를 공격했다면 저는 이란의 생명줄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전부터 뭐 전문가분들은 미국이 맘먹고 거기 한번 공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십니까?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이란이 반발해서 예. 그 원유 시설들을 걸프 전체에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함부로 생각하지 못한 거죠. 아,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석유 관련 인프라가 아니라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겠군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예. 하르그 섬은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하고 안쪽에 들어 있거든요. 예. 거의 그러니까 걸프만 그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금 저희 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명분이 걸프만 봉쇄를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시를 때렸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대사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지만 저 하르그 섬은 이란의 생명줄이죠. 그러니까 저기를 뺏기게 되면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를 공격한 이유는 저 인프라를 건드리면 이란이 주변국 인프라를 바로 건드릴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기를 건드리거나 미군이 들어오면 이란이 저길 때릴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그거는. 예. 일종의 영린을 건드렸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쉽게 말하면 자폭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우리가 너희들의 생명줄을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강습 상륙 전단 트리폴리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병 원정군 한 2,000 내지 3,000명이 이동 중에 있거든요. 예. 한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저 하르그 섬, 그러니까 이란 본토는 상륙을 못하지만 하르그 섬 정도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이게 일종의 압박 카드죠. 그러나 실제 저기를 점령했을 때 미군의 안전이 바로 코앞이니까요. 매우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마지막 선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을 건드린 거는 일종의 경고다. 경고고 지금 뭐 기뢰 제거를 위한 그러니까 기뢰 부설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이란군 기지를 때렸다라는 명분이 희박한 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너무 멀거든요. 안쪽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숨통을 쥘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양날의 칼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 만일에 이란은 저걸 뺏기면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변국의 정신을 다 때릴 거거든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겠네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이란의 이 원유 어쨌든 이런 항구를 타격을 한 게 이란에게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원유 가격 급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효과적인 카드일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을 왜 공격했는지가 저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어찌됐건 하르그 섬의 군사 기지는 매우 제한돼 있고 거의 90% 이상이 원유 관련 저장 터미널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건드리면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러니까 석유 저장 시설, 생산 시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인프라도 아니고 저장하는 시설 테헤란에 서너 곳을 때려서 지금 미국이 아주 불쾌했거든요. 원유 가격이. 안 그래도 원유 가격이 지금 출렁이는데 원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하르그섬을 왜 공격을 했는지 저는 별로 그렇게 적합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보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을 때려도 이란이 항복하거나 이제 우리가 미국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거나 예. 이런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아주 아픈 곳을 건드린다고 하르그섬을 때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를 고려할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하르그섬을 타격하는 그런 카드를 생각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카드가 별로 군사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한 첫 번째 군사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위험하긴 하죠. 지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매우 위험한 도박성 작전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고심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는 거길 점령해서 아예 뺐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맛배기만 보여주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면적이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22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 좀 찾아봤더니 용산구가 한 이 정도 하더라고요. 네. 용산구만한 곳에 사실은 지금 석유 수출 원유의 거의 90% 차지할 네. 수 있는 곳인 건데 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이곳을 뭐 더 요새화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 여기를 그 상업적인 그 원유 수출 허브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도 유치하고 그 니네 원유를 여기다가 좀 넣고 가져가라 이런 그 투자 유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 안에도 계속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맡겨놓은 원유도 꽤 있을 것 같고 추측에 저는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추측성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 중국이 많이 활용했을 것 같아요. 중국이 활용했다는 건 뭐 어떤 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국이 가정이지만. 사갈 원유를 거기다 이제 맡겨놓고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고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곳에 또 군 내 군사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석유 관련 인프라까지도 공격할 가능성도 그럼 지금으로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예단을 못하지만 어. 굉장히 아주 치명적으로 끝까지 가자가 되는 거죠. 아주 이제 치명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 밑에서는 협상 움직임이 계속 활발하게 우리 이것까지 때릴 수 있어라고 보여줬다. 일종의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 밑에서는 뭐 접촉이나 소통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뭐 그게 공식화되기는 어려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전역에 미국 관련 시설에 보복을 할 거라는 경고가 지금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헬기장으로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발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란의 공격이다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격 주체가 어딘지 밝혀지면 확전의 우려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해 6월 12일 전쟁과 이번 전쟁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6월 12일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폭격했는데 목표는 제한적이었어요. 예.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핵 관련 핵 과학자들 주요 군 지휘부 제거 요거였거든요. 그리고 6월 22일 날 미국도 B2 스피릿으로 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을 공격했거든요. 제한돼 있었어요. 목표는 핵 우라늄 농축 능력 제거였거든요. 그리고 제한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했지만 제한적이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의 폭격에 대해서는 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중동 최대 공군기지니까 미리 알려줬죠. 우리가 공격할 때니까 니네들 피해라. 예. 그러니까 피해가 없었어요. 그때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초기에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전쟁의 목표가 처음부터 뭐였는지가 불확실한 게 분명히 이란의 핵 문제거든요. 그다음 이스라엘이 끼어들어서 이제 미사일 능력까지 제거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예. 근데 지도부를 제거했거든요. 그다음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복이 이란의 핵이 아니고 이란의 신정 체제,
시아파 벨트 반미 반이스라엘의 중심을 없애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하면 전선이 넓어집니다. 일단 그러면 무차별적인 대상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 시아파 벨트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지금 무너진 시리아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다음에 후티 예멘에, 그다음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렇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력들이 모두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참가하니까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전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라크 내 시아파 계열 무장 세력들이 아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후티도 움직이겠죠. 후티도. 그러니까 전선이 넓어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 이란에 대한 타격 목표가 무차별적이니까 이란도 이제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죠. 주변국, 자 일단은 미국의 동맹인 국가들, 그다음에 미군 기지가 있는 다 있거든요. 걸프만,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여길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기지를 때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간 시설까지 때림으로써 왜냐하면 주요 기지들은 다 방어가 되거든요. 아직 핵심적인 석유 인프라는 안 때리고 있지만 맘먹으면 여기는 무방비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전선이 좀 넓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장기화한다 그러면 지난 6월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게 복합적이고 영역이 훨씬 다영역으로 좀 넓어지는 상황인 거죠. 전쟁 주체도 전투 주체도 많아지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격 범위도 그렇고 참전 대상도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전쟁의 양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컨트롤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안 한다는 뜻을 이제 다 적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걸 가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서로 에스컬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보면 특히 이제 경제 쪽에서 보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그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유가가 지금 오늘 브렌트유가 103불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란은 뭐를 지금 이라크의 미 대사관을 때리면서 어저께 이제 그 나온 지도자의 그 메시지라는 것을 보면 예. 미군 기지를 때리겠다 그렇지만 걸프를 계속 공격하겠다 그랬거든요. 걸프를 공격하겠다는 거는 걸프의 그 원유 생산 시설, 원유 생산 능력, 수출 능력 그리고 그 금융 허브로서의 그 역할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약간 해코지 같은 그 작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확전의 가능성까지도 전문가들은 염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유럽은 특히 걱정하죠. 예. 자, 이렇게 향후에 외교적인 협상 카드를 좀 어떻게 쓸지도 지켜봐지는 상황이고 가령 뭐 중동 주변 국가들, 뭐 오만 같은 국가들에도 어느 정도 뭐 공격이 오고 가는 것은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만은 사실 그 이란의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예요. 다른 걸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오만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협상도 중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만도 영국, 미국 해군이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못마땅하다 이거죠. 그런 신호로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만이 매우 이란한테 중요한 나라였고 예. 두바이, 뭐 UAE 두바이도 이란한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예. 지금은 나 몰라라는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편, 미국 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도 원래 있었지만 조금 우리랑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의 대상까지도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한테 좀 예, 예. 이란 눈치를 보면서 이란한테 우호적인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터키, 뭐 카타르는 이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사우스파라는 그 가스전을 그 영해 국제법적으로 하면 이란하고 논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쪽에서만 개발하고 퍼내서 그동안 카타르는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카타르를 되게 미워해요, 일반적으로. 니네만 부자 된다고 예. 미워하는
이제 그런 거였고 카타르는 그런 이란의 그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마스도 지원하고 뭐 약간 양다리 같은 그래서 사우디가 되게 싫어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거 안 가리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적의 개념, 네 편 내 편의 개념 없이 조금 더 공격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있습니까? 이 전쟁은 오래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 이란은 지금 봉쇄된 상황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고 아무리 버텨도 그러니까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빈도가 줄어드는 것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도 이스라엘도 항공전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거든요. 지상군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전면적인. 거기다 지금 패트리엇만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 4년 동안 미국이 지원했던 양이 지금 2주일도 안 된 다 소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또 하나는 이 항공전만으로 하늘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비전투 손실이 발생해. 벌써 발생하잖아요. 지금 공중급유기 추락했죠. F-15 세대 벌써 떨어졌죠. 계속 그러니까 양쪽 다 계속하기는 어려운 전쟁이에요. 근데 일단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압을 한 건 맞는데 그러면 미국 그림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손을 들고 나오고 적당히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보기엔 미국의 전략적으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 뭐냐? 이란의 약점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호르무즈의 봉쇄로 인한 원유. 단기전으로 안 끝나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매직의 핵심이 저유가거든요. 예. 관세를 때리든 뭘 하든 유가만 잡으면 인플레는 잡는다. 예. 근데 이게 깨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난해 12월 55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95불까지 갔잖아요. 그럼 거의 2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2불 50전 하던 LA 이런데 캘리포니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4불, 5불 가까이 지금 2배로 차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집에. 예. 그럼 이게 2주일, 3주일만 가도 미국 여론 확 뒤집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호르무즈의 봉쇄로 인한 유가 폭등. 이 충격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다. 두 번째가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걸프 국가들. 걸프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처럼 이 나라들은 석유가 언젠간 떨어질 걸 아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시작했고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 지금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세계 항공의 거점이잖아요. 허브잖아요. 예. 그다음에 세계 최고 부자들이 팜 주베일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평화의 이미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깨졌거든요. 예. 지금 두바이는 지금 유령의 도시라고 할 정도.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 걸프 국가들은 그 포화 속의 중동에서도 안전지대라는 이미지로 살았는데 이제 베이루트, 가자지구, 테헤란, 시리아 하고 이미지가 거의 같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여길 때 이란이 두 번째 약점을 찾은 거죠. 여길 때리면 우리 느낌에 예. 그러면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도 군사력이 강한데 이란하고 싸우면 되지. 그건 더 악몽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베이루트가 되는 거죠. 이란과 계속 전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니파들과 시아파들은 불구 대천의 그 뿌리로 가면은 원수의 그 기점이 카르발라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 시아파 3대 이맘인 후세인을 수니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우마이야 왕조가 참수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게 이 비극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걸프 국가들이 다 왕정이에요. 이 지지 기반이 취약한 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할까 봐.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얻어맞으면서도 절대로 이란하고 전쟁에 휩싸이는 건 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격을 한 건 이란이지만 이 걸프 국가들의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는 거죠. 너네 때문에 이게 시작됐잖아. 니네 이렇게. 때문이야. 아랍 국가 지금 걸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 거의 미래를 말아먹는 거거든요. 두바이가 과거의 명성을 찾는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두바이 그 유명한 과자는 먹어도 거기는 이제 안 가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두 개를 잡은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전선이 넓어지다 보니까 방공망이 핵심인데 우리도 지금 천궁2 막 비상으로 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 때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지금부터 미국도 이제 타격받는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피해가. 왜냐하면 방공망이 피로도가 누적되고 요격 체계가 지금 약화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돼버리니까 이란도 전쟁을 더 수행할 능력이 없지만 여기서는 못 끝내. 일방적으로 맞고는 못 끝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아닌데 끝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질무수로 못 나오지.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장기전으로 갈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양쪽 다 지금 퇴로를 모색하는데 지금쯤이면 그런데 이제 명분이 필요한 거죠. 모양새가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이란에서 주변국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주변국들이 이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미국의 탓을 할 걸 예상을 하고 좀 노리고 공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원래 두바이가 옛날에 그 뭐 20년 전에 초기 때는 예. 두바이 초기 때는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중국이 홍콩을 이용해서 홍콩을 활용해서 그 자유무역을 하고 거기서 덕을 본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예. 두바이가 똑같이 이란의 그 앞전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초기입니다. 초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두바이에 등록한 회사의 40% 이상이 이란 사람들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바이를 수출한다 그러면 전부 우회 수출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두바이가 쓸 수 있는 그 양이 없으니까 전부 이란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두바이를 굉장히 활용하고 두바이가 번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서. 예.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두바이를 굉장히 보호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두바이 사람들, 두바이나 UAE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 두려웠었죠. 예. 왜냐하면 큰 나라고 사나운 나라니까 예. 건드리기가 두려웠었고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특히 이란 코앞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거든요. 예. 이제 그런 나라들이 미군 기지만 이제 내가 갖다 놓으면 좀 이란이 나를 못 건드리겠지 그리고 안심하다가 지금 완전히 이게 이제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조 박사님이.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두바이를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바이와 이란의 관계를 제가 대사하실 저는 때 잘 말씀하시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갔었는데 예. 그 두바이는 아주 이란의 폐쇄적인 사회하고는 다른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활력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 무역지대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그렇죠. 할 사람들은 다 두바이로 모이고 그런 정도였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계산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래를 팔았다. 네. 이런 나라들의 미래가 이제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게 끝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복 공격이 두바이에도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의 이 세계적인 금융, 관광 중심지의 이미지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가 종전 중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랍에미리트는 중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사람들이 너무 깔보고 싫어합니다. 그래요.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옛날에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예. 지금 돈 좀 벌었다고 까불어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이 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오만은 지난번에 중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만 말고는 중동 안에서 이란이랑 좀 더 말이 잘 통하거나 이란이 말 들을 만한 그런 다른 국가도 있습니까? 중동에서는 없습니다. 중동에서 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터키가 하면 할까 그랬는데 터키도 지난번에 이제 미국 기지, 영국 기지 있다 그래서 좀 미사일 날렸잖아요. 그런 예. 거 보면 터키에 대해서도 이제 터키는 사실 이란하고 가자에서 입장을 거의 비슷하게 해왔던 나라인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터키도 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제르바이잔에는 지난주에 또 미사일 쐈잖아요.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쿠르드족이 거기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자기들이 선제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막 이제 뭐 좌충우돌하고 있거든요. 예. 파키스탄도 막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결국 러시아나 인도, 중국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고 보셨는데 그냥 당하고 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전쟁에 참여한다면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의도 맞았지만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한계인 거죠. 우리가 이런 사례를 절대로 뭐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도쿄가 그렇게 많이 뭐 관광객도 가는데 도쿄가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터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도쿄 가겠어요? 안 가요. 안 가죠. 절대 예. 안 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한 1,100만 되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원주민은 100만밖에 안 돼요. 그중에 수십만은 또 이란인입니다. 나머지 다 외국 노동자들나 그다음에 뭐 카타르 그러잖아요. 카타르 이런 데들은 수십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합쳐도 전체 원주민은 5, 600만밖에 안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합쳐야 한 3천만 되거든요. 원주민은. 예. 근데 외국인은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란 인구가 9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말씀드렸지만 왕정 체제예요, 아직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택한 게 뭐냐면 79년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두려웠죠. 그 이슬람 혁명이 수출될까 봐. 왜냐하면 왕정 체제를 끊었잖아요, 호메이니 정권이. 그러니까 이 주변 왕정 체제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일단 미군 기지를 들이자. 지켜줄 거다. 다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오일 쇼크, 오일 달러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 이걸로 복지. 그다음에 노동자들 들여서 이제 서비스. 이런 체제로 지금 안정을 구가했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이제 이란이 무서운 게 이란은 여성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은 많이 변했지만 가장 최근까지도 이쪽은 이 이슬람 이 문화가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니까 어쨌든 저쪽은 신정 체제지만 예, 어쨌든 공화정과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취약성이 있어요. 취약성이.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의 먹거리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세계 공항, 그러니까 교통 물류의 허브, 관광, 금융,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콩 모델 예. 이런 걸 추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걸프 국가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회복하려면 아주 힘들 거다. 힘들 거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가 아랍에미리트에 미사일이 떨어지나. 그 중동에 화약고가 붙어 있었지만 그 아랍에미리트 국가들이 유럽 걸프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서 막대한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평화롭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분쟁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후티지, 시리아지. 우리는 완전히 달라. 이 도식이 깨진 거죠. 근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죠. 참여하면 이란으로서는 아프겠죠. 그러나 이란은 이제 무차별적으로 때리겠죠. 정시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에 지금 함정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자, 미국 입장에서 이 장기전을 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석유 관련, 그리고 중동의 이런 뭐 두바이 등 상황, 그리고 뭐 방공망 등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격하고 이걸 나아가게 될까?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은 결국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모즈타바 하메이니가 지금 못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저는 이제 그 오랫동안 이란 지도부에서는 모즈타바 하메이니가 당연히 승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분 이퀄 예. 그냥 혁명 수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란의 전국 지금 군사 작전을 하고 대항하는 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혁명 수비대가 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하는 거 같은 메시지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스타바 이퀄 혁명수비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메시지라는 것이 뭐 그 적의 취약점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유조선 때리고 뭐 그런 류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그 자기 프린시플을 얘기했잖아요. 순교의 피해 복수하겠다. 아. 그 가만 안 있겠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다 진구하겠다. 미국이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받아내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란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라. 그 정당한 권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정당한 권리라는 게 핵 농축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죠, 이란은.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전쟁인데 그걸 인정하고 너 배상까지 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한번 봐줄게. 이런 식의 말이 나온 거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이란이 협상을 원하지만 난 받지 않을 거야. 예, 이렇게 예. 얘기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받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그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엔지니어링을 뒤에서 할 수 있는 권위는 그 하메네이 아들인 모스타파 하메네이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거는 혁명수비대 입장을 그대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방장관이 이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외모가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부상 정도가 좀 심각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모즈타바가 정상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저는 알 있는 수가 것 같아요. 없습니다. 어. 그거는 그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상은 그렇죠. 심하게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때 4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모스타바만 살았다 하니까 살았더라도 중상을 입었을 거고 그 정신 차려서 뭐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을 다 얘기하고 뭐 지시하고 그럴 형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대사하셨으니까 궁금한 건데 그러면 이 하메네이 집안에 대한 일반적인 이란 사람들의 뭐 생각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산층들은 이제 뭐 좀 자유를 갈구하죠. 예.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자유롭고 예쁘고 우리 앵커님들처럼 깨끗하고 아이고. 이런 피부를 갖고 싶어하고 뭐 한국 가면 성형한다 뭐 이런 한국의 대장금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랬었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자기들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 자존심은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워낙 무슬림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그냥 이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야. 뭐 서방을 갈구하는 거야. 무조건 하메네이의 반대야.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란 지도부 내부의 상황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잖아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두타바 겁에 질려 부상당해 도망한다. 전 제가 보기엔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 저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저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란 국기를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란 국기거든요. 예. 저 이란 국기 밑에 빨간색이 순교의 힘입니다. 순교의 순교. 의미.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I자 모양을 초승달 4개가 감싸고 있는 예, 게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튤립 모양인데 네. 저 I자는 알라고 그 초승달 4개는 이슬람인데 그거 저 모양이 튤립 모양이 튤립도 순교예요. 저 녹색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12이맘파인데 12명의 이맘 중에 지금 자연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이맘은 피살당했고 예. 두 번째 이맘은 독살당했고 지금 12이맘파의 가장 중요한 이 순위파가 갈라지는 세 번째 이맘 후세인은 이 순위파 선조들한테 참수당하거든요. 예. 나머지 11번째 이맘도 모두 다 독살당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번째 이맘만 지금 은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순교라는 게 그러니까 국기에 지금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메네이가 지금 죽었는데 폭사당했는데 지금 겁에 질려 도망다닌다. 저 문화에서는 저런 게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메 지금 모주타바가 그럼 영원히 뭐 나도 순교하고 전쟁을 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만일에 상황을 인식한다 그러면 지금 이란 체제를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메네이 이 모주타바는 제가 보기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면
지금 후계자에 오르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란 내에서도 모주타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많아요. 첫 번째 세습이잖아요. 세습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란 안에서도. 두 번째는 모주타바는 종교적인 품계가 낮아요.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야톨라는 아야톨라 우즈마가 아니고 그렇죠. 그 밑에 호다툴 이슬람이라고 탈레반이라고는 탈리브 신학생 바로 위거든요. 우리를 치면 이제 종교학과 교수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시아파의 고위 성직자들이 보기에는 탐탁치 않죠. 근데 죽거나 곧 죽을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을 무리해서 라흐바르라는 최고 지도자에 앉힌다? 그럴 리는 없죠. 쉽지가 않죠. 물론 지금 모주타바가 이란 체제 핵심인 혁명수비대 핵심이니까 죽었어도 숨기고 뭐 구심점으로 간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러느니 차라리 존경받는 성직자 하나 앉혀놓고 혁명수비대가 뒤에서 움직이는 게 낫지. 과연 그럴까? 그렇게 보면 모주타바는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지장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언제 나오느냐? 예, 예. 언제 거든요. 나오죠? 메시지 나왔죠. 메시지는 첫 번째. 대독했잖아요. 예. 앵커가. 그러나 그 메시지가 나왔지만 이제 모습이 언제 나오냐 할 때 이제 라마단이 곧 끝나요. 그다음에 이란 이제 새해가 되니까 그때는 나와야 된다. 그때 안 나오면 이제 이상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아닐 네. 수도 있어요. 어, 왜냐하면 12이만파의 마지막 이맘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941년이거든요. 그 뒤로는 지금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1년부터 874년 예. 요 사이에는 살아 있으면서 숨어서 이걸 소원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연적 수명이 한 80까지니까 그쯤 치는 거죠. 이때는 4명의 메신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본인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전달하는 정치 전통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죽은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사람이 알 시스탄이라고 이라크 나자프에 있거든요. 예. 나자프의 그 12이만파의 시조인 알리의 무덤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안 나타나요. 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리를 예. 통해서. 예. 원래 이제 그분은 30년생, 나이가 90이니까 늙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이 시아파 전통에서 나타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통이 일단 있다. 아, 꽤나 일반적인 예. 거군요. 또 하나는 미국은 고민일 거예요. 아마 제가 잘은 뭐 미국 마음을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하메네이 제거한 걸 지금쯤이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난해는 하메네이 때문에 전쟁이 정리가 되고 합의가 됐거든요. 예. 이번에 미국이 주도해서 또다시 모주타바까지 제거한다? 모주타바까지? 그럼 모주타바가 그랬잖아요. 취약한 제2전선. 그 테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겠지만 네타냐후는 반드시 또 제거하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모주타바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나쁘지 않죠. 극비리에 메시지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어쨌든 구심점은 있는 거고 안전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시아파의 신비주의 전통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휘할 능력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러면 현상금 내걸고 이런 거는 미국 입장에서 뭐 제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겠습니까? 지금 마두로 대통령은 현상금 훨씬 많았잖아요. 잡아갔잖아요. 잡아가기 네, 위해서일 수 그러니까 있다. 그거는 모주타바를 압박하는 거지. 만일에 모주타바까지 제거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더 꼬일 수 있다. 제가 시아파의 순교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명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슬람 문명은 그냥 뭐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뭐 그냥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저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안에 우리 사회도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윤 어쩌고부터 이쪽 정반대까지 다 있잖아요. 예. 저기는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저긴 또 1979년부터 호메이니 이슬람 신정체제, 발라야테 파키라는 이슬람 신정체제 이론을 정립했고 하메네이는 89년부터 했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세력도 있지만 여기에 결속된 세력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지도부 하나 제거한다고 끊어진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만일에 교주 구속시킨다고 그래서 그 교도들이 뭐 이슬람이 사이비란 말은 아닙니다만 교도들이 우리 잘못했다 집에 가자 이렇게 안 하죠. 오히려 그 교주가 신도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앞으로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러면 말을 듣겠죠. 일본은.
그러나 교주를 갑자기 싹 뽑는다 그래서 그 종교가 없어지냐? 아니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 이란이 어쨌든 지금 모주타바를 선임을 하고 뭐 전방에 나서지는 않지만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강경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강경의 방향성이 어디냐로 보면 결국에는 유류세를 올리는 게 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그렇죠. 거죠. 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봉쇄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도 계속 보인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들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예. 누가 봐도 미국이 군사력으로는 압도하니까 괴롭히는 작전으로 가는 거죠. 괴롭혀서 다 같이 너희들 미국 좀 말려. 너희들 괴로우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하는 작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그만 좀 하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미국의 사정인데 저는 뭐 미국 사정으로 볼 때는 어쨌든 빨리 출구를 찾는 게 미국하고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 좀 군사적인 얘기하기 전에 그 출구적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각각의 출구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희가 한번 좀 예측을 해볼까요? 이란은 지금 출구를 닫겠다고 주장하는 거고 예. 미국은 출구를 찾자는 거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까 조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사정상 전부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예. 겉으로는 이제 이란은 계속 나는 계속이야. 네가 싸움을 벌였으니까 나한테 배상하고 가. 그냥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어려운 그래서 미국이 떠나더라도 예. 이란은 계속 뭐 이렇게 소동을 부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선 지금 어떤 출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합의하고 떠나는 게 제일 좋죠. 이제 호르무즈하고 걸프들을 안 건드려. 예. 이제 얌전히 살 거야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리고 핵도 이제 안 만들 거야. 그럼 제일 좋죠. 근데 이란은 그렇게 안 할 거죠. 이란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머리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 사실 뭐 저희도 어떤 뭐 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쭤본 것은 아니고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네.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끝이 있다, 오래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빠지는 거는 빠져야 되는데 예. 그래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불안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뒤끝 하나 살펴보고 싶은 건 주한 미군, 뭐 패트리어트 예. 등등 계속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물론 대통령 차원에서 당장 뭐 크게 문제 없다라는 식의 얘기들도 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니까 예.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전쟁은 지금처럼은 계속 못 갑니다. 이 고강도로 계속 가기는 어려운 전쟁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모양새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이스라엘 네타냐후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일단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앞으로도 호환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 그리고 이 네타냐후 개인적으로 이 뇌물 수수권으로 전쟁 끝나면 재판받고 유죄 확률이 거의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여기서 완전한 전쟁 영웅이 돼서 사면 받는 거. 왜냐하면 총리니까 대통령 사면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문제지. 제가 보기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런 의사를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해지시키는 대통령도 중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모주타바가 강경 메시지를 냈지만 그게 종전 조건이잖아요. 앞에 종전으로 가는 조건을 말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깔끔하게 그래 어떻게 이렇게는 안 되지만 애매모호하게 점점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은 동맹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전쟁한다. 전 세계 피해가 가든 말든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버린다. 그다음 동맹에 안전이 있든 없든 급하면 미군은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예. 그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저쪽에서 급한데 주한미군 여기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있는 병력이 안 나간다? 예.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는 안 나갔으면 하는데 나간다 그런다. 예. 어쩔 뭐라고 수 할수 없다. 없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동맹도 주한미군도 미국의 이해관계에 연동된다. 그리고 지난 설 때, 예. 음력 설 때 서해에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F-16이 중국군하고 중국 공군기하고 대치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번 전쟁의 동맹, 한미동맹은 계속 가야 되고 예. 또 우리 핵전력, 해구산, 확장 확대 필요하니까 또 미국 입장에서도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미동맹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시사점은 결과적으로는 자주국방 예.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 드러났지만 현대전 우크라이나전도 있지만은 맞죠. 방공망의 확충 이런 것들. 그리고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여야 된다. 왜냐 유사시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들어오게 다시 들어오든 안 예. 들어오든 이제 붙박이었던 체제에서 언제든 스윙, 이제 전략적 융통성이 있는 체제로 가는 게 이게 뉴노멀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지난해 6월에 한 번 나갔죠. 이번에 또 나갔잖아요. 이 사드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뭐 한미동맹 양쪽 다 윈윈이니까 꽤 오래 가겠지만 이제 주한미군의 의존도를 점점 줄여야 된다. 뭐 주한미군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게 이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해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 전시작 접근 환수 빨리 해야 된다.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예. 드러났잖아요. 저기 급하면 가는데 그건 이해해야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잖아요. 미국의 안보가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전시작 접근 조건 충족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의존도를 줄이고 그러나 한미동맹은 양쪽 다 윈윈이니까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식대로 이제 거래 중심적 동맹 관계로 넘어가야죠. 이제. 네. 이렇게 우리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 10여 발을 동해상으로 쐈는데 물론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 타이밍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통해서 북미 대화의 재개 의지를 밝힌 직후거든요. 그러면 이 발사의 좀 의도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견된 거다. 왜냐하면 지금 350km 비행했다면 KN-25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거든요. 사거리가 한 400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여 발을 쏠 때는 물론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사격을 시험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략 무기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저 초대형 방사포에도 본인들이 600mm 구경이면은 핵탄두 삽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화산 31이라는 표준화된 저게 이제 그 600mm 방사포인데 예. 본인들이 쏠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예. 이제 로켓 포지, 그러니까 다연장이지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에는 북한이 FS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은 전후에는 조용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목적은 FS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죠. 결국 마두로 베네수엘라 체포했고 하메네이는 폭사시켰거든요. 둘 다 반미 연대였거든요. 미국과 대치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계추를 돌려보면 최근 최연호 5,000톤급 구축함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를 2번이나 참관했어요. 첫 번째는 현장이지만 남포, 두 번째는 화상 참관을 했거든요. 화상 참관하는 걸 모델로 보여줘요. 전략순항 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권총공장 갔죠. 그다음에 저격수 대회 참관했죠. 그다음에 저격수 저격 소총을 간부들한테 선물까지 했죠. 최근에 다 군행보거든요. 그럼 뭐냐면 우린 다르다. 이란하고 다르다. 이스라엘하고 다르다. 이제 베네수엘라 다르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대화의 필요성에서 아마 갈림길에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양쪽 다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는 잡혀가고 하나는 제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에 대한 집착은 더 커졌겠죠.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핵무기가 있었다면은 못 건드렸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질 거야라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정말로 막 나가는 이유도 핵탄두가 있거든요. 유사시에는 핵을 쓸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핵탄두는 한 90개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북한보다 한 2배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넘어가지 않죠. 마지막에 핵을 쓰니까. 북한도 알죠. 자기들이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못 건드린다는 걸. 그러니까 핵에 대한 집착은 가지겠지만 더 커지겠지만 그래야 못 건드리니까. 그러나 계속 버텼다가는 좋을 일 없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잡혀갔으니까. 그렇다면 일단 만나라도 볼까?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는 안 한다고 그래도,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조건부대 할언이에요. 비핵화 요구하지 마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해라. 그럼 만난다. 그때 화답이 뭐였어요? 백악관에서 조건 없는 대화. 그거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야말로 만나고 싶어 할 거고, 제가 보기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방중이. 네, 그렇죠. 예. 그때까지 이 전쟁 여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황은 좋지 않을 거예요. 전쟁 왜 했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때 또 김정은 카드를 활용하면 이게 정치적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트럼프 재회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좀 짧게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대사께서도 뭐 뉴욕 총영사도 하셨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 일단 방중을 하는 그 상황과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중에서 만날지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지금 짧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모들은 북한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를 이제 그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대한 전쟁도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그러나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핵무기는 인정하면 나는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뭐 경제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목적.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 일기 때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의 지금 그 추세로 봐서는 분위기로 봐서는 한국에서 많이 빼거나 줄이거나 이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접촉하고 추근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내건 전제 조건, 그 내 핵무기는 말하지 마. 그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방사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방사포는 전쟁할 때 첫 번째로 남쪽에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남의 일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협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뭐 김 총리가 말씀하셔서 러브콜이 있는데 왜 쐈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상력을 더 높이기 네네. 위해서일 수 있겠네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핵을 인정해주고 정권을 인정해주는 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만나서.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좀 판단이 이르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전쟁 상황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영목 전 이란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